2019년 겨울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42층짜리 K타워 빌딩. 새벽 5시 30분. 도시가 아직 잠에서 깨어나기 전 가장 먼저 이곳에 도착하는 사람이 있었다. 허리가 구부정한 한 노인이 직원 출입구로 들어섰다. 남색 작업복을 입은 그는 청소용역회사 소속 미화원 박술래였다. 72살. 경비실을 지나며 박술래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젊은 경비원이 졸린 눈으로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또 제일 먼저네요. 그래야지. 사람들 오기 전에 다 치워놔야 깨끗하잖아. 박술래의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다. 세월의 무게가 묻어나는 목소리. 그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 지하 1층 청소도구 보관실로 향했다. 낡은 청소 카트를 끌고 나와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 안. 형광등 불빛 아래 비친 박술래의 얼굴. 깊게 파인 주름, 움푹 들어간 눈, 거칠어진 손.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흐릿하지 않았다. 무언가를 찾는 사람의 눈빛.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 37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대한회계법인 간판이 보였다. 박술래는 카트를 끌고 복도로 나왔다. 이른 새벽,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형광등 몇 개만이 복도를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박술래는 먼저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했다. 변기를 닦고, 세면대를 닦고, 거울을 닦았다. 익숙한 동작, 10년째 반복해온 일과였다. 그러나 그의 손놀림은 기계적이지 않았다. 매 순간 주변을 살피고 귀를 기울이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긴장감이 있었다. 화장실 청소를 마친 박술래는 사무실로 들어갔다. 책상 위 서류들을 정리하며 먼지를 털고 쓰레기통을 비웠다. 그리고 그때 박술래의 손이 멈췄다. 쓰레기통 안에 구겨진 종이 한 장. 박술래는 주변을 재빨리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펼쳤다. A사 용지 반쪽 크기. 상단에 대한회계법인 로고가 찍혀 있고 중간쯤에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거래처 무무건설. 계약금액 8억 2천. 수수료 1억 5천. 박술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작업복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청소를 계속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시계는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박술래는 38층으로 올라갔다. 역시 같은 회계법인 사무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청소를 시작했다. 화장실, 복도, 사무실, 쓰레기통을 비우고 책상을 닦고 바닥을 쓸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종이를 발견했다. 파쇄기 옆 쓰레기통에 버려진 파쇄되지 않은 서류 조각. 박술래는 그것을 주워들었다. 이번에는 회의록 일부였다. 감사 보고서 수정건, 지지그룹 재무제표, 누락 항목 처리. 박술래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그 종이도 주머니에 넣었다. 7시가 되자 사무실에 사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다. 박술래는 자연스럽게 청소를 마무리하고 다음 층으로 이동했다. 39층, 40층, 41층. 그는 매 층마다 같은 일을 반복했다.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줍고 그 안에서 특정한 종이를 찾아냈다. 오전 10시, 박술래의 일과가 끝났다. 그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지하 보관실로 내려갔다. 작업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사물함을 열어 낡은 가방을 꺼냈다. 가방 안에는 두꺼운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다. 박술래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다. 페이지마다 신문 스크랩, 복사한 서류, 메모들이 빼곡했다. 그는 오늘 주운 종이들을 노트 뒷장에 테이프로 붙였다. 그리고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를 남겼다. 2019년 12월 17일 37층 김과장 책상. 거래처 수수료 명세.
의무건설 관련 2019년 12월 17일 38층 파쇄기 옆 회의록 일부 감사보고서 수정건 노트를 덮으며 박술래는 작게 중얼거렸다. 조금씩 모이고 있어. 그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더욱 선명해졌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끈질긴 집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박술래는 가방을 들고 빌딩을 나섰다. 겨울 햇살이 차가웠다. 그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민수야. 엄마가 반드시 말끝을 흐리며 박술래는 눈을 감았다. 그의 뇌리에 한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아들 박민수. 하지만 그 미소는 이내 또 다른 장면으로 바뀌었다.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민수.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민수. 그리고 판사의 냉정한 목소리. 피고인 박민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박술래는 눈을 떴다. 주먹을 꽉 쥐었다. 거친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버스가 왔다. 박술래는 천천히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K타워가 멀어져 갔다. 42층 높이의 거대한 빌딩. 그 안 어딘가에 진실이 숨어 있었다. 박술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2009년 봄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낡은 연립주택 2층 박술래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계란 프라이가 지글거렸다. 밥솥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민수야, 밥 먹어. 박술래의 목소리는 지금보다 훨씬 밝았다. 방문이 열리며 28살 청년이 나왔다. 박민수. 단정한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모습이 반듯했다. 엄마, 아침부터 이렇게 많이 차려놨어요? 저 회사 식당에서 먹으면 되는데. 그래도 집밥이 최고지. 어서 앉아. 민수는 식탁에 앉으며 미소 지었다. 박술래는 아들 앞에 밥과 반찬을 차려주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아침이 그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2년 전부터 대한회계법인에 다니고 있었다.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며 일하는 중이었다. 박술래는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홀로 키운 아들이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 좋은 회사에 다니다니. 엄마도 드세요. 그래, 엄마도 먹는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다. 경제 뉴스, 날씨 예보, 평범한 아침이었다. 엄마, 이번 달부터 월급 좀 더 올랐어요. 엄마 용돈 더 드릴게요. 아이고, 됐어. 너 시험 준비하느라 학원비도 들고 책값도 들 텐데. 엄마는 청소 일하면서 충분히 벌어. 박술래는 아파트 상가 청소 일을 하고 있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아침 8시에 퇴근하는 일. 힘들었지만 아들을 뒷바라지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래도 엄마, 제가 회계사 되면 엄마 일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래, 우리 민수 회계사 되는 거 보는 게 엄마 소원이야. 박술래의 눈가에 웃음이 번졌다. 하지만 그 웃음은 석 달 후 산산이 부서졌다. 2009년 7월 15일 박술래는 새벽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는 민수가 없었다. 회사에 갔겠거니 생각하며 박술래는 잠깐 낮잠을 잤다. 오후 2시쯤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박민수 씨 어머니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박술래의 가슴이 철렁했다.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저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입니다. 박민수 씨가 현재 조사를 받고 계십니다. 보호자분께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기를 든 박술래의 손이 떨렸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민수가 왜요?
자세한 내용은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는. 박술래는 정신없이 옷을 챙겨 입고 지하철을 탔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민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사고라도 난 걸까? 검찰청에 도착한 박술래는 안내를 받아 조사실로 갔다. 복도 끝 한방 앞에서 민수를 만났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엄마.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왜 여기 있어? 박술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조사관이 나왔다. 중년의 남자. 무표정한 얼굴로 박술래를 보았다. 어머니세요? 들어오세요. 조사실 안. 딱딱한 의자에 앉자 조사관이 서류를 펼쳤다. 박민수 씨, 현재 횡령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횡령이요? 그게 무슨... 박술래는 이해할 수 없었다. 횡령? 민수가? 조사관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민수가 다니는 회계법인에서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이 터졌다는 것. 그 과정에서 회사 돈 5억 원이 유출되었고 민수의 계좌로 그중 1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것. 그건 저 아니에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왜 당신 계좌로 돈이 들어왔습니까? 모릅니다. 누군가 제 계좌를 이용한 거예요. 저는 정말... 민수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하지만 조사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기록, 당신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회계 서류들, 그리고 내부 제보자의 진술. 내부 제보자요? 회사 내 다른 직원이 당신이 돈을 빼돌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궜다. 입술을 깨물었다. 박술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사관을 보았다. 우리 아들은 그런 짓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 증거가 명확합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조사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날 밤, 민수는 구속되었다. 박술래는 빈 집으로 돌아왔다. 민수의 방문을 열었다. 책상 위에 펼쳐진 회계사 시험 교재, 벽에 붙어있는 달력, 깨끗하게 정리된 옷장. 박술래는 민수의 침대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민수야. 우리 민수야. 2009년 10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방청석에 앉은 박술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끈을 움켜쥐었다. 법정 안은 차갑고 딱딱했다. 높은 천장, 나무 패널로 된 벽, 판사석 위에 국기.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 피고인석에 민수가 앉았다. 수척해진 얼굴. 구치소에서 석 달을 보낸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박술래는 가슴이 미어졌다. 재판장이 입장했다. 모두 일어섰다. 착석하십시오.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사가 일어서서 기소장을 낭독했다. 횡령 혐의, 1억 원, 공무 혐의, 분식회계 가담. 차가운 법률 용어들이 쏟아졌다. 변호사가 반박했다. 국선 변호인이었다. 돈이 없어 사선 변호사를 구할 수 없었던 박술래는 국가에서 지정해준 변호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직접 횡령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계좌가 이용된 것입니다. 검사가 반박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피고인 명의 계좌 입금 내역,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 회계 서류, 그리고 동료 직원의 목격 진술, 증인이 출석했다. 민수의 동료였던 30대 남자,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그는 증인석에 섰다. 증인, 피고인 박민수가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것을 목격했습니까? 네. 언제, 어떻게 목격했습니까?
지난 5월 중순쯤이었습니다. 야근을 하는데 박민수 씨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복사하는 걸 봤습니다. 이상해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 서류가 회사 비자금 관련 문서였습니다. 피고인이 무엇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 서류를 이용해서 돈을 빼돌렸다고 생각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서류 복사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확고했다. 분명히 봤습니다. 재판은 3차례 더 열렸다. 매번 검사 측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고 변호사는 힘없이 반박했다. 박술래는 매 재판마다 방청석에 앉아 아들을 바라보았다. 마지막 재판날,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박민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박술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피고인은 재직 중이던 대한회계법인에서 허위 회계 서류를 작성하고 회사 자금 1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사실이 증거와 증언으로 명백히 입증되었다. 피고인의 범행은 회사에 대한 배임이자 사회에 대한 배신이다. 박술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하여 피고인 박민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망치가 내려쳤다. 퇴정. 법정이 술렁였다. 민수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다. 교도관이 다가와 민수를 데려갔다. 박술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비틀거리며 법정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서 박술래는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민수야. 민수야. 그때 누군가 박술래 앞을 지나갔다. 민수의 동료 직원. 증인석에 섰던 그 남자. 박술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박술래와 눈이 마주치자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다. 박술래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무언가 이상했다. 그의 표정에서 죄책감 같은 것이 스쳤다. 아니, 두려움이었을까. 그날 밤 박술래는 민수를 면회하러 구치소로 갔다. 유리창 너머로 민수가 앉았다. 수화기를 들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민수야. 엄마가 항소할 거야. 변호사 다시 구해서. 엄마 됐어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어요.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는데 뭘 어떻게 해요. 아니야. 넌 안 했잖아. 넌 억울한 거잖아. 엄마,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안 한 건지, 아니면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술래는 수화기를 꽉 쥐었다. 민수야, 엄마는 믿어. 너 절대 그런 짓 안 했어. 엄마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민수는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넌 잘못 안 했어. 면회 시간이 끝났다. 민수가 일어섰다. 박술래도 일어섰다.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수가 손을 들어 유리창에 댔다. 박술래도 같은 자리에 손을 댔다. 유리 너머로 손바닥이 마주했다. 잘 있어, 민수야. 엄마도. 민수가 돌아섰다. 교도관을 따라 문 밖으로 사라졌다. 박술래는 빈 의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구치소를 나오며 박술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둡고 차가운 겨울하늘.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민수야. 엄마가 꼭. 박술래의 주먹이 떨렸다. 그날부터 박술래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2010년 봄. 민수가 교도소로 이송된 지 석 달이 지났다. 박술래는 매주 토요일마다 면회를 갔다. 그리고 평일에는 일을 했다. 이전에 하던 상가 청소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다. K타워 빌딩 청소, 용역 회사 면접장.
박술래는 작업복을 입은 관리자 앞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나이가 좀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여기 42층짜리 빌딩이에요.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저 일 열심히 합니다. 근무 시간이 새벽 5시 반부터 10시 반까지인데 매일 나오실 수 있으세요? 네, 매일 나옵니다. 관리자는 박술래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박술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박술래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K타워 37층부터 41층까지. 그곳에는 대한회계법인이 입주해 있었다. 민수가 일했던 바로 그 회사. 민수를 범죄자로 만든 그 회사. 박술래는 진실을 찾기로 결심했다. 민수가 억울하다고 믿었다. 누군가 민수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증거는 회사 안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박술래는 법률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청소뿐이었다. 그렇다면 청소를 하면서 찾아야 했다. 첫 출근 날. 박술래는 새벽 5시에 빌딩에 도착했다. 관리자가 청소 구역을 안내했다. 할머니는 37층부터 41층까지 담당하세요. 화장실, 복도, 사무실 청소 다 하시면 됩니다. 네. 쓰레기는 분리수거 잘해서 지하 쓰레기장에 버리시고요. 파쇄할 서류는 따로 모아두세요. 알겠습니다. 관리자가 떠나고 박술래는 혼자 남았다. 그는 37층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유리문 너머로 대한회계법인 간판이 보였다. 이곳에서 민수가 일했다. 이곳에서 민수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 박술래는 주먹을 쥐었다. 청소를 시작했다. 화장실을 닦고 복도를 쓸고 사무실 책상을 닦았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비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 쓰레기통, 커피컵, 과자 봉지, 메모지. 두 번째 쓰레기통, 신문, 광고지, 영수증. 세 번째 쓰레기통. 그리고 거기서 박술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구겨진 A사 용지 한 장. 펼쳐보니 회사 내부 문서였다. 상단에 대한회계법인 내부용 도장이 찍혀 있고 거래처 목록과 계약 금액이 적혀 있었다. 박술래의 심장이 뛰었다. 이게 뭔가 단서가 될 수 있을까? 박술래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청소를 계속했다. 그날 하루 동안 박술래는 비슷한 종이 서너 장을 더 주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박술래는 그 종이들을 펼쳐놓고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 회계 용어, 숫자들, 약자들. 박술래에게는 외국어나 다름없었다. 이걸 어떻게... 박술래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노트를 꺼내 그 종이들을 붙이기 시작했다. 날짜와 발견 장소를 메모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박술래는 같은 일을 반복했다.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뒤지고 종이를 모았다. 처음에는 아무 패턴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무작위한 서류 조각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박술래는 조금씩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특정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지즈그룹, 무무건설, 덜덜제약.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큰 금액이 적혀 있었다. 박술래는 도서관에 가서 회계 관련 책을 빌렸다. 한글도 어렵게 배운 사람이 회계 용어를 이해하려니 머리가 지끈거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한 줄씩, 한 단어씩 공부했다. 그리고 석 달쯤 지났을 때 박술래는 하나의 실마리를 찾았다. 수수료라는 단어.
회사 서류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수수료 항목, 거래처와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그런데 그 금액이 이상하게 컸다. 너무 컸다. 박술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다. 페이지마다 서류 조각, 메모, 날짜 기록이 빼곡했다. 1년이 지났다. 박술래는 여전히 청소를 했고, 여전히 종이를 주웠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민수를 면회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지. 엄마 튼튼해.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여기 괜찮아요. 민수는 애써 웃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져 갔다. 교도소 생활이 그를 지치게 했다. 민수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박술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민수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2년이 지났다. 노트는 3권이 되었다. 박술래는 밤마다 그 노트들을 펼쳐놓고 퍼즐을 맞추듯 정리했다. 서류 조각들을 연결하고 날짜를 맞추고 패턴을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한회계법인은 대기업들의 회계 감사를 담당했다. 그 과정에서 컨설팅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 하지만 그 돈의 일부는 회사 공식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다. 어디론가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 돈의 흔적 중 일부가 민수의 계좌로 향했다. 누가? 왜? 박술래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확신했다. 민수는 누군가의 희생양이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다. 박술래는 노트를 덮으며 다짐했다. 반드시 찾아낼 거야. 끝까지. 2015년 가을, 민수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년이 지났다. 3년형을 마치고 나온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말수가 줄었고, 사람들을 피했고, 집 밖을 나가려 하지 않았다. 박술래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렇게 밝고 당당하던 청년이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민수야, 밖에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자. 엄마, 괜찮아요. 전 여기 있을래요. 민수는 방문을 닫았다. 박술래는 문 앞에 서서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다시 일터로 향했다. 박술래의 노트는 이제 5권이 되었다. 6년 동안 모은 서류 조각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다. 퍼즐의 조각들은 모였지만 완성된 그림은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박술래는 38층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때 2 남자가 복도를 걸어가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박술래는 자연스럽게 청소 카트를 밀며 귀를 기울였다. 이번 지지그룹 건 어떻게 처리할 거야? 예전처럼 하면 되지. 수수료 명목으로 빼돌리고 장부에는 안 올리고. 그래도 요즘 감사가 빡세던데. 걱정 마. 우리 이사님이 다 처리하실 거야. 2 남자는 웃으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박술래는 멈춰섰다. 심장이 뛰었다. 수수료 명목으로 빼돌리고 장부에 안 올리고. 박술래는 급히 화장실로 들어가 메모를 했다. 날짜, 시간, 들은 대화 내용. 그리고 그 남자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한 명은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다. 민수 재판 때 증인석에 섰던 그 남자. 박술래의 손이 떨렸다. 그날부터 박술래는 더욱 집중해서 관찰했다. 사람들의 대화, 버려진 서류, 파쇄되지 않은 문서들, 모든 것이 단서였다. 그리고 몇 달 후, 박술래는 중요한 발견을 했다. 39층 사무실, 한 과장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박술래는 책상을 닦으며 슬쩍 그 서류를 보았다. 내부 감사 회피 방안.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다. 박술래는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그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다. 손이 떨려 초점이 흐릿했지만 다시 찍었다.
퇴근 후 박술래는 그 사진을 확대해서 읽었다. 내용인즉슨 외부 감사를 피하기 위해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비자금을 특정 계좌로 분산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계좌 목록 중 하나에 박술래는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 박민수. 박술래는 숨이 막혔다. 민수의 계좌가 비자금을 숨기는 데 이용되었다는 뜻이었다. 민수는 그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누군가 민수의 계좌 정보를 빼내 이용한 것이다. 박술래는 그 사진을 노트에 인쇄해서 붙였다. 그리고 옆에 빨간 펜으로 크게 동그라미를 쳤다. 이거다. 이게 증거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누가 이 일을 지시했는지, 누가 민수의 계좌를 이용했는지 밝혀야 했다. 박술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2016년 겨울, 박술래는 40층 임원실 근처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큰 사무실, 고급 가구, 넓은 창문. 임원들의 공간은 일반 직원들과 달랐다. 박술래는 임원실 쓰레기통을 비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찢어진 메모를 발견했다. 조각난 메모. 박술래는 그 조각들을 주워 모았다. 집으로 돌아와 퍼즐처럼 맞췄다. 지지그룹 계약건 수수료 15억 분배이사 7억 부장 4억 나머지 처리 계좌 박민수 외 3명. 박술래의 눈이 커졌다. 이사와 부장이 돈을 나눠 가졌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민수를 포함한 일반 직원 계좌로 흘려보내 책임을 떠넘겼다. 박술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메모 조각들을 노트에 붙였다. 이놈들이. 박술래의 주먹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다. 이 메모만으로는 법적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쓰레기통에서 주운 찢어진 종이 법정에서 통할까? 박술래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뜻밖의 곳에서 나타났다. 2017년 봄, 박술래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다. 38층 파쇄기 옆 쓰레기통을 비우는데 그 안에 USB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작은 USB, 파란색 외장. 박술래는 그것을 주웠다. 누가 버린 걸까? 고장 난 건가? 퇴근 후 박술래는 동네 PC방에 갔다. 컴퓨터를 켜고 USB를 꽂았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다. 2015년 회계감사 보고서, 2016년 내부 거래 내역, 비자금 계좌 목록. 박술래는 숨을 멈췄다. 파일을 열었다. 엑셀 파일. 빼곡한 숫자와 이름들. 그리고 그 중에 민수의 이름도 있었다. 박술래는 그 파일들을 모두 출력했다. 두툼한 서류 뭉치. 그는 그것을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밤새 서류를 읽었다. 그리고 마침내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대한회계법인의 일부 임원들은 수년간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대기업 감사 과정에서 받은 수수료를 빼돌려 개인 계좌로 빼냈다. 그리고 그 흔적을 숨기기 위해 일반 직원들의 계좌를 이용했다. 민수는 그 중 한 명이었다. 민수가 돈을 횡령한 게 아니었다. 민수의 계좌가 이용당한 것이었다. 박술래는 눈물을 흘렸다. 민수야, 넌 억울했구나. 정말 억울했구나. 2017년 여름, 박술래는 출력한 서류들을 들고 경찰서를 찾아갔다. 민수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경찰서 민원실. 박술래는 젊은 경찰관 앞에 앉았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아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다녀왔어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박술래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경찰관은 서류를 훑어보았다. 그리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제가 모은 겁니다. 어떻게 모으셨는데요? 박술래는 머뭇거렸다. 회사에서 청소하면서
주웠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다. 쓰레기통에서 주웠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이건 법적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고 어떻게 확보했는지도 불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누가 돈을 빼돌렸는지, 어떻게 제 아들 계좌를 이용했는지. 그래도 안 됩니다. 정식 절차를 거쳐서 확보한 증거가 아니면 법정에서 효력이 없어요. 박술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시거나 변호사를 통해 재심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형이 확정되고 복역까지 마친 사건은 재심이 쉽지 않아요. 박술래는 고개를 떨궜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 아들은 억울해요. 어머니, 제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만 절차가 있어요. 법이 그렇습니다. 박술래는 경찰서를 나왔다. 손에 든 서류 뭉치가 무겁게 느껴졌다. 8년 동안 모은 증거들. 하지만 쓸모없다는 말을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술래는 민수 생각을 했다. 출소한 후 민수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다.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 전과자라는 낙인이 그를 짓눌렀다.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민수가 용기를 내서 구직 면접을 봤다. 작은 회사였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면접관은 민수의 이력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전과 기록이 있네요. 네, 하지만 저는 죄송합니다. 저희는 전과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닫았다. 박술래는 그날 민수의 방문 앞에 서서 울었다. 문 안에서 민수도 울고 있는 것 같았다. 2017년 가을, 박술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재심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중년의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다. 어머니, 재심은 새로운 증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은 증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출처가 불명확하고 수집 과정도 문제가 있어요. 회사 동의 없이 내부 문서를 가져온 것도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박술래는 가슴이 답답했다. 그럼 제 아들은 영원히 범죄자로 살아야 하나요? 유감이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박술래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다. 거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빠르게 지나갔다. 법이라는 게 이렇게 차갑구나. 그날 저녁, 박술래는 민수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민수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 민수야, 좀 먹어라. 입맛이 없어요. 그래도 먹어야지. 민수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뭐가? 제가 좀 더 조심했으면, 제가 좀 더 똑똑했으면. 박술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민수야, 내 잘못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바보 같아서 이용당한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디 가도 전과자. 사람들 눈에 전 범죄자예요. 민수야. 엄마, 전 그냥 사라지고 싶어요. 박술래는 아들을 꼭 껴안았다.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민수는 박술래의 품에 안겨 울었다. 36살 남자가 엄마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다. 박술래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목소리만은 단호했다. 민수야,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낼 거야. 내가 억울하다는 걸 세상에 알릴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엄마, 됐어요. 이제 그만해요. 안 돼.
엄마는 포기 안 해. 절대. 박술래는 아들을 더 꽉 껴안았다. 그날 밤, 민수가 잠든 후, 박술래는 노트를 펼쳤다. 8년 동안 모은 기록들.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다시 읽었다. 포기하지 마. 반드시 방법이 있어. 박술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2018년 봄, 박술래는 여전히 K타워에서 청소 일을 했다. 이제 70살, 허리는 더 굽었고 무릎은 더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어느 날 박술래는 41층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직후였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과 서류들이 어질러져 있었다. 박술래는 서류를 정리하며 슬쩍 내용을 보았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2018년 내부 감사 대응 방안. 박술래는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서류를 빠르게 읽었다. 2009년 박민수 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동일한 방식 적용. 박술래의 손이 떨렸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라니. 민수의 인생을 망쳐놓고 그걸 성공이라고 표현하다니. 박술래는 그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계속 읽었다. 책임자 이사 강모, 실행 부장 정모, 계좌 이용 대상 박민수 외 2명. 이름이 나왔다. 강 이사, 정 부장. 박술래는 그 이름들을 노트에 적었다. 그리고 회사 조직도를 떠올렸다. 강 이사는 회계감사팀 총괄이사, 정 부장은 그 밑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부장. 박술래는 이제 확신했다. 이들이 민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다. 어떻게 이들을 법정에 세울 것인가? 박술래는 고민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내부 고발. 박술래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청 내부 고발센터, 언론사 제보 시스템. 여러 경로가 있었다. 박술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다. 검찰청 직접 제보. 2018년 여름, 박술래는 9년 동안 모은 모든 자료를 정리했다. 노트 5권, 출력한 서류 수백 장, USB에 저장한 파일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장의 진정서를 작성했다. 진정인 박술래, 피진정인 대한회계법인 강호호 이사, 정호호 부장. 진정 취지 피진정인들은 2009년 회사 비자금을 조성하며 일반 직원 박민수의 계좌를 무단으로 이용하였고, 이로 인해 박민수는 억울하게 횡령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피진정인들에 대한 수사와 박민수에 대한 재심을 요청합니다. 박술래는 떨리는 손으로 진정서를 썼다. 그리고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박술래는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접수되었습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몇 주에서 몇 달 걸릴 수 있습니다. 박술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 1달, 2달, 3달. 아무 소식이 없었다. 박술래는 불안했다. 혹시 묵살된 건 아닐까? 혹시 또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된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다. 박술래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입니다. 제출하신 진정서 검토했습니다. 일단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시간 되시면 검찰청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박술래의 심장이 뛰었다. 네,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일주일 후 박술래는 검찰청을 찾았다. 조사실에서 수사관이 하나하나 질문했다. 이 자료들은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회사에서 청소하면서 모았습니다. 회사 동의는 받았습니까? 아니요. 받지 못했습니다. 수사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이 자료들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거네요. 하지만
이게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것 말고는 제 아들의 억울함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수사관은 한숨을 쉬었다.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취득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이 약합니다. 박술래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수사관은 박술래의 간절한 눈빛을 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박술래는 매일 전화를 기다렸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2018년 가을, 민수의 상태는 더 나빠졌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약을 먹기 시작했다. 박술래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민수야, 조금만 더 버텨.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엄마, 됐어요. 전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아니야. 넌 안 끝났어. 엄마가 반드시. 박술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빈 약속을 할 수 없었다. 2018년 겨울,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다. 박술래 씨, 나와주시겠습니까?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술래는 황급히 검찰청으로 갔다. 수사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제출하신 자료들 검토했습니다. 박술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리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요? 네. 어머니가 제출한 USB 파일. 그 안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 거래, 내역과 비자금 계좌 목록. 그걸 바탕으로 회계법인의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추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박술래는 눈물이 났다. 그럼 우리 민수는 재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박술래는 수사관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술래는 검찰청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겨울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민수야, 이제 곧 2019년 봄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심법정. 박술래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9년 전 민수가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바로 그 법정.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민수가 아니라 강 이사와 정 부장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재판장이 입장했다. 개정합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기소 내용을 낭독했다.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무고죄. 강 이사와 정 부장은 회사 돈을 빼돌리고 그 책임을 일반 직원에게 떠넘겼다는 혐의였다. 증거가 제출되었다. 박술래가 9년 동안 모은 서류들, USB 파일, 그리고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회사 내부 자료들. 강 이사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이 증거들은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입니다. 청소부가 무단으로 가져간 회사 기밀 문서입니다. 검사가 맞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정식 절차를 거쳐 확보한 추가 증거들이 피고인들의 범행을 명백히 입증합니다. 재판은 몇 차례 이어졌다. 증인들이 출석했다. 회사 직원들, 회계사들, 그리고 민수. 민수는 증인석에 섰다. 박술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수는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증인, 2009년 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제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게 횡령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당신 계좌를 이용했다고 생각합니까? 민수는 피고인석을 바라보았다. 회사 윗분들이 저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강 이사가 발끈했다. 증거가 어디 있어? 내가 돈을 빼돌린 거야.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은 계속되었다.
마지막 재판 날,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강호호, 정우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법정이 숨을 죽였다.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들이 2009년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그 책임을 일반 직원 박민수에게 전가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 및 무고죄에 해당한다. 박술래는 숨을 참았다. 피고인 강우호에게 징역 5년, 피고인 정우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망치가 내려쳤다. 법정이 술렁였다. 박술래는 눈물을 흘렸다. 9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박술래는 복도에서 민수를 만났다. 민수는 박술래를 꼭 껴안았다. 엄마, 민수야, 이제 됐어. 이제 다 끝났어.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그리고 한 달 후, 민수에 대한 재심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박민수는 무죄. 짧고 명확한 선고였다. 민수의 전과 기록이 말소되었다. 9년 만에 민수는 다시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2019년 여름, 박술래와 민수는 함께 법원 앞 계단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엄마, 9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엄마는 당연한 일 한 거야. 그래도 엄마 아니었으면 전 평생 범죄자로 살았을 거예요. 박술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민수야, 이제 새로 시작하자. 내 인생 다시 살 수 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네, 엄마. 이번엔 제대로 살게요. 두 사람은 일어섰다. 그리고 함께 걸었다. 법원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향해. 2019년 가을, 민수는 새로운 회계법인에 취직했다. 작은 회사였지만 그를 믿고 받아준 곳이었다. 사장은 민수의 사연을 알고 있었다. 박 과장, 우리 회사는 작지만 정직합니다. 여기서 새 출발하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수는 다시 회계 일을 시작했다. 9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손에서 감각이 돌아왔다. 숫자를 다루고 장부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 그가 사랑했던 일이었다. 박술래는 K타워 청소 일을 그만두었다. 10년 동안 다녔던 그곳을 떠나는 날, 박술래는 마지막으로 37층부터 41층까지 천천히 걸었다. 복도, 사무실, 화장실, 10년 동안 매일 청소했던 공간들. 이곳에서 박술래는 진실을 찾았다. 쓰레기통에서, 파쇄기 옆에서, 책상 위에서. 박술래는 빈 복도에 서서 눈을 감았다. 이제 끝이구나. 경비실을 지나며 젊은 경비원이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그만두신다면서요? 아쉽네요. 그래, 이제 쉬려고. 고생 많으셨어요. 박술래는 미소 지었다. 아니야. 나도 많이 배웠어. 빌딩을 나서며 박술래는 고개를 들어 42층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민수야, 엄마 해냈어. 2019년 겨울, 박술래는 민수와 함께 강 이사를 면회하러 갔다. 강 이사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왜 오셨습니까? 강 이사는 차갑게 물었다. 유리창 너머로 그의 얼굴이 보였다. 수척하고 지쳐 보였다. 민수가 입을 열었다. 사과 받으러 왔습니다. 사과? 네. 왜 저를 이용했는지, 왜 제 인생을 망쳤는지 듣고 싶습니다. 강 이사는 고개를 돌렸다. 할 말 없습니다. 박술래가 말했다. 저도 처음에는 미워했습니다. 당신들이 내 아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면서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어요. 강 이사는 박술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제는
이제는 그냥 궁금합니다. 왜 그랬는지. 강 이사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욕심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했고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박민수 씨는 그냥 적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젊고 순진하고 의심받지 않을 사람. 민수의 주먹이 떨렸다. 그게 다입니까? 제 인생을 망쳐놓고 그게 전부입니까? 미안합니다. 강 이사의 목소리는 작았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술래는 강 이사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이제는 죄수복을 입고 유리창 너머에 앉아있는 사람. 용서는 못하겠습니다. 박술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미움도 이제 그만두렵니다. 미워하는 것도 힘드니까요. 강 이사는 고개를 숙였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며 민수가 물었다. 엄마, 정말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는 아니야.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 쓰고 싶지 않아. 우린 우리 인생 살아야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2020년 봄, 박술래는 작은 식당을 열었다. 민수가 목돈을 모아 엄마에게 준 것이었다.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내가 뭘 할 줄 알아야지. 엄마 음식 맛있잖아요. 식당 하세요. 박술래는 작은 분식집을 열었다. 떡볶이, 김밥, 순대. 간단한 메뉴였지만 정성을 담아 만들었다. 가게 이름은 새출발 분식.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동네 주민들, 학생들, 직장인들. 박술래는 웃으며 손님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민수는 주말마다 가게에 와서 엄마를 도왔다. 설거지를 하고, 홀을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했다. 과장님, 주말에도 일하세요? 단골 손님이 물었다. 아니요. 우리 엄마 가게 도우러 왔어요. 효자시네요. 민수는 웃었다. 엄마가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박술래와 민수는 함께 정리를 했다. 민수야, 너 회사 일 바쁘지 않아? 괜찮아요. 이게 더 좋아요. 그래도. 엄마, 전 이제 행복해요. 정말로. 박술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수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9년 전 법정에서 고개를 떨구고 울던 그 얼굴이 아니었다. 나도 행복해. 박술래도 웃었다. 2025년 겨울. 박술래는 78살이 되었다. 분식집은 여전히 장사가 잘 되었다. 단골 손님들이 많았고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다. 민수는 회계사 시험에 다시 도전해서 마침내 합격했다. 42살의 늦은 합격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기뻤다. 엄마, 저 드디어 회계사 됐어요. 그래, 우리 민수 정말 대단하다. 박술래는 아들을 껴안았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분식집에서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떡볶이와 김밥, 그리고 작은 케이크.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 아니었으면. 됐어. 이제 그 얘기 그만하자. 아니에요. 꼭 해야 해요. 민수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다. 박술래가 10년 동안 기록했던 그 노트. 엄마, 이거 제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박술래는 노트를 받아들었다. 표지가 닳았고 페이지가 누렇게 바랬다. 천천히 펼쳤다. 첫 페이지. 2010년 3월 8일. 첫 출근 날 준 서류 조각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박술래의 메모. 민수야, 엄마가 반드시 진실을 찾을게. 박술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페이지를 넘겼다. 수백 개의 서류 조각, 사진, 메모들. 하나하나가 박술래의 땀과 눈물이었다.
쓰레기통에서 주운 종이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쓰레기였지만 박술래에게는 진실을 향한 단서였다. 엄마, 이 노트 보면서 느꼈어요. 엄마가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10년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빌딩 청소하면서 쓰레기를 뒤지면서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박술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당연한 거야. 넌 내 아들이잖아. 엄마.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박술래도 눈물을 닦았다.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이 노트에 붙어있는 종이들. 이거 다 쓰레기 아니었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쓰레기였겠지만 엄마 눈에는 보물이었어. 진실을 찾을 수 있는 보물. 박술래는 노트를 덮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내가 전과자라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엄마는 안 믿었어. 넌 보물 같은 아들이니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저도 이제 알았어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내가 누군지는 내가 아는 거잖아요. 그래, 맞아. 두 사람은 웃었다. 그날 밤 박술래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마지막 메모를 남겼다. 2025년 12월 25일 민수 회계사 합격. 10년의 싸움 끝. 우리 이겼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다. 다음 날 박술래는 노트를 가방에 넣고 어딘가로 향했다. 민수가 물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잠깐 다녀올게. 박술래는 버스를 타고 한 곳으로 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 앞 계단에 앉아 박술래는 노트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법원 안팎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다. 억울한 사람, 정의를 찾는 사람,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 박술래는 작게 중얼거렸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일어섰다. 노트를 가방에 넣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박술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박술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지난 16년을 떠올렸다. 2009년 여름. 민수가 구속되던 날.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던 날. 청소부가 되어 첫 출근하던 날. 쓰레기통에서 첫 서류 조각을 주운 날. 밤마다 노트를 정리하던 날들.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던 날. 재심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던 날. 그리고 오늘 민수가 회계사가 된 날.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다. 박술래는 눈을 떴다. 버스가 집 앞에 도착했다. 내려서 골목을 걸으며 박술래는 새 출발 분식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안에서 민수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박술래는 미소 지었다. 청소부 할머니가 줍는 건 쓰레기가 아니었다. 그건 진실이었고 정의였고 사랑이었다. 박술래는 가게 문을 열었다. 엄마 오셨어요? 그래, 왔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냥 바람 쐬고. 민수는 웃으며 앞치마를 벗었다. 엄마, 오늘 제가 저녁 차릴게요. 엄마는 쉬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다 컸네. 박술래는 의자에 앉았다. 민수가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다. 냄비가 지글거리고 밥솥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박술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행복이구나.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첫눈이었다. 박술래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눈송이가 손바닥에 떨어졌다. 곧 녹아버렸다. 엄마, 춥잖아요. 창문 닫으세요. 그래, 닫는다. 박술래는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민수야, 엄마 정말 행복해.